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로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처음 집에 인사 왔던 날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미리 손질해둔 갈비를 밤새 양념에 재워두었고 새벽에 일어나 찜솥에 넣어 푹 고안했습니다. 달큰한 간장 향과 은은한 참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번져나가자 곧 손님을 맞이하게 될 긴장감이 더욱 밀려왔습니다. 잡채는 마지막에 버무려야 제맛이라며 저는 한 번 더 고명을 손질했고 시금치와 고사리는 소금 간을 맞추어 차갑게 식혀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차려온 밥상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제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아들이 늦은 나이에 데려온 여자라니 어떤 사람일까? 얼굴도 성격도 살아온 배경도 하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혹시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닐까? 나와는 잘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환한 얼굴로 들어서며 옆에 여자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인사해. 수진이야. 그녀는 단정한 네이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 살짝 닿는 머리카락을 차분히 넘기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진입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미묘하게 감정이 배어있지 않은 듯했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거실 한쪽에 차려둔 상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큼지막한 갈비찜이 중심에 놓여 있고 잡채와 나물, 동그랑땡, 전까지 빠짐없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엄마 음식 먹어보면 깜짝 놀랄 거야. 수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의 바른 듯 보였지만 제 눈에는 왠지 빛이 사라진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를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이번 주에 어머님 모시고 저녁 식사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저는 순간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는 아들이 먼저 나서서 말하는 법인데 여자가 직접 이렇게 제안하다니. 그래요. 동현이도 같이 있는 거죠? 조심스럽게 물은 제 질문에 수지는 잠시 웃더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정말 맛있는 갈비집을 알아놨어요. 어머님 꼭 모시고 싶어요. 정말 맛있는 갈비집. 그녀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마치 자기가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예의가 바르고 세심한 아이일지도 몰라. 내가 괜히 경계하는 건 아닐까.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겠다는 다짐이 스쳤습니다. 약속 당일 갈비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람들로 북적이는 분위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홀에는 연기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고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아들은 수진 옆에 앉아 있었고 저는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긴장된 듯 손을 비비며 저를 살피고 있었지만 수진은 도리어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종업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눈치를 보며 내가 알아서 시켜 라고 말하려던 찰나 수진이 메뉴판을 가볍게 넘기더니 손가락을 탁 멈췄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웃음을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갈비 4인분이요.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저를 배려해서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수지는 주저하지 않고 주문을 끝냈습니다. 그것도 마치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듯 자연스럽게 말이죠. 종업원이 고기 굽는 건 직접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수지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계세요. 말만 들으면 공손한 배려 같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한 긴장감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어머니 자리에서 누군가가 앞서 나서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불안함이 뒤섞였던 것입니다. 아들은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허둥지둥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수진이 요리도 잘해요. 고기 굽는 거 완전 전문가라니까. 그러자 수지는 곁눈질로 아들을 보며 잠깐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제게 전혀 따뜻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듯 느껴졌습니다. 숯불 위에 고기가 올려지고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고 가위로 자르며 종종 제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어머님, 드셔보세요. 제가 잘 구웠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기를 집어들었지만 입안에서 씹히는 맛보다 마음속에 번지는 낯설음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는 처음엔 그럭저럭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수지는 능숙하게 고기를 굽고 아들은 괜히 들뜬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저는 웃는 척하며 젓가락을 움직였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 웃음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 웃을 때마다 저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겉보기엔 예의 바른 미소였지만 제게는 부드럽게 다가오기보다는 마치 상대를 시험하거나 비웃는 듯한 은근히 화나게 만드는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순간마다 속이 불편해져 음식 맛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뒷자리에 앉아있던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는 수진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김정서 맞지? 정말 오랜만이네. 못 알아볼 뻔했는데 아직도 뻔뻔하게 얼굴도 들고 다니네? 결혼도 했니?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얼어붙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빛이 잠시 허공을 헤매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여자는 저를 힐끗 보더니 곧장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이내 제 자리에 돌아갔지만 남겨진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일인가 묻고 싶었지만 수진의 당황한 눈빛을 보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수진은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억지로 담담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전에 일 관련해서 알던 분이에요.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고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속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잠시 후 저는 자리를 비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을 씻고 거울을 바라보며 방금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조금 전 수진에게 말을 걸었던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서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며느리 되나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예, 아직 결혼 전이긴 한데 제 아들이 데리고 온 아이예요. 그녀는 잠시 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왜 아까 그렇게 노려봤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궁금하시다면 꼭 연락 주세요. 저도 더는 그냥 넘어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고 결코 장난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움켜쥔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공포가 피어올랐습니다. 화장실을 나설 때 저는 최대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늦어서 미안하다 며 웃어 보였지만 제 손 안에 꼭 쥔 종이 쪽지는 땀으로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태연히 고기를 집어 제 접시에 올려주며
엄마 많이 드세요. 라고 했지만 제 귀에는 멀리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조금 전 그녀가 보인 굳어진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갈비집을 나설 때 저는 단순히 불편한 감정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공포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수진이 그 여자와 마주쳤을 때 보였던 갑작스러운 표정 변화, 무언가를 숨기듯 주머니에 종이를 밀어넣던 손동작, 그리고 목소리 끝에 묻어있던 미묘한 떨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오직 흰 쪽지의 글자만 선명히 아른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제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꺼진 방 안에서 뒤척이다가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훌쩍 넘어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갈비집에서 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얼어붙은 얼굴,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화장실에서 만난 여자가 제 손에 쥐어준 종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차가운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한다. 결국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촌 동생 명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30년간 경찰로 근무하다 몇 년 전 은퇴한 사람으로 저보다 4살 아래였습니다. 가족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던 든든한 동생이었죠.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자 명수는 저를 빤히 보더니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얼굴이 너무 굳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갈비집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보였던 이상한 미소, 낯선 여자가 다가와 던진 말, 그리고 화장실에서 받은 쪽지까지. 명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명수야, 내 기분 탓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 명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 사람의 직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특히 가족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직감은 더 정확하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명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겁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누나, 얘기할 게 있어. 그냥 전화로 할 일이 아니야. 직접 보자.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했습니다. 명수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그 아이 이름이 김수진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현이가 그렇게 소개했어. 왜? 명수는 서류를 펼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 원래 이름이 김정서야. 뭐라고? 개명한 기록이 남아있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과거에 사실혼 관계를 맺었던 적이 있어. 정상적으로 끝난 게 아니야.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개명 신청서, 과거의 주민등록 기록, 그리고 법원 판결문 사본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사기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몇 년 전 누군가를 속여 돈을 편취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아이가 맞니? 명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나는 괜히 겁주려고 이런 말 안 해.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한 거야. 순간 화장실에서 만났던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건넸던 말.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가방을 열어 그날 받아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구겨졌지만 분명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수야, 아 맞다. 그 여자가 번호를 줬어.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누나가 직접 연락해봐. 내가 보기엔 그 여자가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갈비집에서 배웠던 수진이, 아니,
정서라는 아이의 예비 시어머니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요? 이름을 또 바꿨군요. 네, 기억합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다시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이틀 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한 뒤 그녀는 제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서와는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긴장 속에서 물었습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미영은 두 손을 꼭 잡고 있던 커피잔 위에서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아니, 그때는 다른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정서였죠. 그 아이는 제 오빠와 사실혼 관계였어요. 저는 그 아이의 시누이였습니다. 그 말은 제 뱃속에 숨을 순간적으로 먹게 만들었습니다. 시누이라니? 제 입에서는 가까스로 그 짧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영은 눈가가 붉어지더니 곧 울음을 참는 듯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한 짓들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떠올리면 치가 떨리고 특히 우리 어머니를 때린 짓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컵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 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머니를 때렸다고요? 미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네, 70이 넘으신 우리 어머니를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다고 하시자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멱살을 잡고 밀쳤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넘어지셔서 머리를 부딪히셨고 결국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들의 예비 아내라며 맞이했던 여자가 누군가의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니. 하지만 미영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집안 물건들을 몰래 내다 팔았어요. 전자제품, 심지어 어머니 장롱속 금부치까지, 그리고 오빠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냈습니다. 결국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이미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어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 일이?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아이 정말 똑똑해요. 법적으로 문제될 만큼만은 절대 안 넘기더군요. 애매하게, 증거를 잡기 힘들게. 결국 우리 오빠도 증거불충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오빠는 포기했지만 우리 가족이 받은 상처는 아직도 덧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명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수야, 지금 당장 올 수 있니? 꼭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 30분쯤 지났을까? 명수는 빠른 걸음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나? 저는 손짓으로 미영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야. 갈비집에서 만난, 그리고 수진이의 전 시누이라는 분이야. 명수는 눈썹을 치켜 세우더니 곧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누나의 사촌동생 박명수라고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경찰로 일해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녹음기를 켜도 될까요? 미영은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라도 정리해 둘 기회가 온 게 다행이에요. 명수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날짜, 상황, 목격자까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미영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2020년 12월 15일이었어요. 그날 저와 남편이 집에 있었고 어머니가 거실에서 쉬고 계셨어요. 그 아이가 갑자기 들어와서 현금 7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어머니가 뭐 했을 건지부터 말해라. 그래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더니 어머니 멱살을 잡고 돈 달라는데 뭘 따져 하면서 밀쳤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히셨어요.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도 크셨어요. 그 뒤로는 갑자기 치매까지 오셔서 현재는 요양원에 계세요. 명수는 차분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누구였습니까? 저와 제 남편, 그리고 거실을 찍고 있는 작은 CCTV가 있었는데 사각지대여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 영상은 지금도 남아있나요? 당시에는 경찰에 제출했는데 결과적으로 증거 불충분 판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 봤어요. 그 눈빛, 그 손길을. 미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목을 축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저릿해져서 물잔을 꼭 붙잡고만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오빠 월급 통장에서 수백만 원씩 빠져나갔고 집에 있던 귀금속이 사라졌습니다. 오빠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증거가 없으니 그냥 입을 다물더군요. 그 아이가 교묘했어요. 법적 처벌은 피하면서도 집안을 갉아먹었죠. 명수는 메모를 덧붙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제가 따로 찾아볼게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숨이 가빠왔습니다. 갈비집에서 느낀 불편함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공포로 그리고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미영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형을 많이 했더라고요.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특유의 제스처랑 인매는 그대로였어요. 말할 때 입꼬리를 비트는 습관, 그리고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돌리는 버릇, 그건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명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도 바꿨나요? 미영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네, 원래는 김정서였어요. 지금은 김수진이라고 하던데 이름까지 바꾸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셈이죠. 그 대화는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카페를 나온 저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눈앞에 놓인 진실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고 믿는 여자가 사실은 거짓된 이름과 얼굴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라니.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정말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면 아들은 파국을 향해 더 깊이 빠져들겠지. 며칠을 그렇게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어머니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의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준비해둔 녹음 파일과 자료를 꺼냈습니다. 동현,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아들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갈비집에서 있었던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과거 이름, 사실혼 관계, 그리고 미영의 증언까지. 엄마,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 아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녹음기를 켜고 미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오자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김정서가 어머니를. 녹음 속 미영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아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현아,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는 내가 상처받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그 아이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손가락 사이로 숨을 몰아쉬더니 한참 만에 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 순간 저는 아들이 마침내 진실을 직면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차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무겁게 걸음을 옮겨 수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도심 한복판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아들은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지는 이미 창가 쪽에 앉아 있었고 두 손을 모으고는 마치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예전처럼 아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곧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헤어지자는 거야?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차근차근 어젯밤 어머니에게서 들은 사실들을 설명했습니다. 계명 기록, 사실혼 관계, 사기 전과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의 증언. 처음에는 수진이 눈을 크게 뜨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다 거짓말이야. 그러나 아들이 녹음 파일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또렷한 목소리. 2020년 12월 15일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멱살을 잡고 밀쳤어요. 저와 남편이 다 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부드럽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고 눈빛에는 분노가 번져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모함하려고. 이게 다 내 엄마 짓이지? 내 엄마가 뒤에서 꾸민 거잖아. 그리고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카페 테이블을 힘껏 뒤집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커피잔과 접시가 바닥에 와장창 부서지며 흩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 일어나며 웅성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수지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수지는 몸부림치며 의자까지 발로 걷어찼습니다. 철제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결국 직원 중 한 명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말에 수지는 더욱 흥분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신고해? 다 신고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 수지는 간신히 끌려나가듯 카페 밖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똑똑히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로 물이 쏟아지며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쾅쾅 요란하게 두들겨졌습니다.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갈비집에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뒤에서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말을 하면서 그녀는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힘이 생각보다 세서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우리를 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저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요? 과거는 과거잖아요. 그걸 왜 들추냐고. 그때 앞집에 사는 20대 총각이 소란을 듣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뭐 하는 짓이에요?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어요. 수지는 그 총각에게도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뭔데 끼어들어? 상관하지 마. 총각은 황당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곧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이 정도면 주거침입이잖아요. 수지는 잠시 동요했지만 여전히 흥분해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경찰 2명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은 수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오늘 오후에 카페에서 난동 피우신 분이네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어요. 수지는 결국 경찰의 손에 이끌려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아직도 뒤를 돌아보며 저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문 앞에 얼어붙은 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에 남아있던 물방울이 차갑게 식어가듯 제 마음속에도 싸늘한 공포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다시는 우리 곁에 발을 들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수지는 저희 집 근처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명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무거웠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수진이가 신우이 집에 찾아갔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인데? 명수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새벽 2시에 미영 씨 집 앞에 나타나서 난동을 피웠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인생 망쳤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더라.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데려갔대. 저는 수화기를 붙잡은 손이 떨려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 일단 경찰이 데려갔는데 미영 씨가 너무 무서워서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겠다고 했어. 누나, 이 아이 정말 위험해. 우리 집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부터 저희 집 주변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 창밖에서 어슬렁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화분이 깨져 있거나 현관문에 붉은 매직으로 흉측한 낙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해줄게. 비뚤비뚤하게 휘갈겨 쓴 글씨를 보자 소름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여 창문 너머로 누군가 들이닥치지 않을까, 현관문이 또다시 요란하게 두들겨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과 함께 교회 현관을 나서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제 등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굽힐 줄 모르고 따라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인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더욱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제 뒤를 집요하게 따라붙었습니다. 동현 오빠를 사랑해요. 왜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세요? 교회 앞마당은 삽시간에 술렁였습니다. 집사님들이 다가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수지는 오히려 더 흥분해 제 앞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다 어머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 교회 사람들의 눈에 비친 저는 마치 가해자인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눈빛을 번뜩이며 제 앞으로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저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등이 부딪히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직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수지는 제 위에 올라타더니 양손으로 제 목을 힘껏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갈라놔요? 왜 제 행복을 망치는 거예요? 숨이 막히며 목구멍에서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귀에서는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고 뿌리치려 했지만 젊고 기세등등한 그녀의 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집사님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안 돼. 손 놓으세요. 누구 좀 빨리 와요. 권사님 다쳐요. 두세 명의 집사님이 동시에 수진의 팔을 잡아 뜯듯이 떼어냈고 다른 집사님은 제 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기침을 거칠게 내뱉으며 목을 감쌌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집사님들이 그녀를 필사적으로 붙들었지만 수지는 미친 듯 몸부림치며 손톱으로 제 쪽을 향해 휘두르려 했습니다. 옷소매가 찢기고 신발이 벗겨지는 소동 속의 교회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 불러요. 지금 당장. 집사님들의 외침과 함께
누군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숨이 가빠와 몸을 떨며 집사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까지 수지는 끝내 제 쪽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평생 저주받을 거예요. 경찰관들이 달려와 수진을 제압하자 그제야 교회 앞마당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은 여전히 요동쳤고 목에는 그녀의 소나기가 남긴 붉은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명수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집 문 앞에 서 있는 순간부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누나, 수진이 구속됐어. 명수의 입에서 떨어진 그 한마디는 제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구속이라니? 정말이야? 명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스토킹, 협박, 재물 손괴 이런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됐어. 특히 미영 씨 집에서 새벽에 난동 부린 사건, 그리고 교회에서 누나한테 폭력을 가한 사건, 거기에다 현관문 낙서까지.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했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결국 이렇게까지 되다니? 처음 만났을 땐 그렇게 단정하고 예의 바른 척했는데. 명수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누나가 잘한 거야. 그때 모른 척했더라면 동현이가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거야. 지금이라도 끝난 게 다행이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 해도 한때는 아들과 함께 미래를 꿈꿨던 이였으니 이 모든 일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던 날 아침,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긴장 때문에 손끝이 얼어붙은 것 같았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법정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영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까지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수진을 보았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찾아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잔잔히 웃던 그 얼굴은 사라지고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초췌하고 어두운 기운에 휩싸인 여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눈빛에는 자신감이 아닌 두려움과 피로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차분히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감수진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스토킹, 협박,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됩니다. 순간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저와 미영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 모두 긴장된 눈빛으로 판사의 입술을 주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감수진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피고인은 앞으로 3년간 피해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이라는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는 없어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안도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수지는 판사의 말을 듣는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도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우리 가족과 미영의 가족이 입었던 상처를 떠올리니 다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미영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 어머니가 그 일 때문에 아프게 된 건 끝내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지만 덕분에 이렇게라도 끝낼 수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견뎠지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네요. 앞으로는 제발 평온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야죠. 미영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고 저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랜 전쟁이 끝난 전후처럼 깊은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재판 이후 저와 아들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정성 있는 미소를 지었고 거짓 없는 눈빛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때로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길고 힘겨웠던 시간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이 새롭게 찾아낸 행복을 함께 지켜주며 살아가는 것이 제 몫이라 생각합니다.